니네 엄마였어도 그딴 곳에 처박아 넣겠어? 아주 못돼 처먹었네. 강산도 변한다는 그 10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제 청춘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돌아온 건 시누이의 저 표독스러운 막말이었죠.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를 시누이 집에 던져놓고 나왔는데요. 정확히 1시간 뒤 제 핸드폰은 시누이의 부재중 전화 100통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옳게,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착한 며느리 타이틀 벗어던지고 10년 시집살이를 가장 통쾌한 방법으로 되갚아준 사이다 참교육. 과연 그날 밤 시누이의 집은 어떻게 지옥으로 변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사실 저는 참 구김살 없이 자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유복하셨고 저를 외동딸로 키우시면서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여유를 더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버지는 늘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은 베풀 때 더 커지는 법이란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부모님처럼 따뜻하고 상식적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만났을 때도 저는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집 장남이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선한 눈빛과 우리 부모님께 깍듯이 대하는 성실함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도 돈이야 우리가 도우면 된다. 사람 됨됨이가 먼저다라며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렇게 축복 속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비극의 씨앗은 바로 그때부터 싹트고 있었더라고요. 상견례 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웃으며 건네는 덕담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신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라고 멋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며 입술을 실룩거리셨죠. 사돈댁은 참 좋으시겠어요. 돈 걱정 없이 사시니 자식 결혼시키는 것도 소꿉놀이 같으시죠?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저는 그저 이 남자와 결혼하는 거지 시어머니와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얼마나 부딪힐 일이 있겠어 하며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며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혼수로 장만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시어머니의 자격지심에 불을 지르는 행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신혼집에 처음 오시던 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대리석 바닥을 쿵쿵 밟으며 집 안을 둘러보시더니 고맙다는 말 대신 비수 같은 말을 꽂으시더라고요.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 우리 기죽이려고 작정하고 너희 친정에서 이렇게 큰 집 해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게 해주신 부모님의 배려를 시어머니는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돈으로 사람 무시하는 건방진 며느리로 낙인 찍고 제 길을 꺾기 위해 혈안이 되셨어요. 너처럼 귀하게 자란 년이 살림이나 제대로 하겠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봤지? 주말마다 저를 불러내서 대청소를 시키는 건 예사였고 절에 맡겼던 제사까지 며느리가 왔다는 이유로 다 가져오셨어요. 명절이고 제사고 기름에 쩔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혀를 차곤 하셨죠.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나 때는 아이 없고 밭일도 다 했다. 그까짓 거 가지고 엄살은. 내 어머니 엄살 부려서 죄송해요라고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제가 얼마나 속없고 미련해 보였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 해맑음이 시어머니의 열등감을 더 자극해서 저를 더 괴롭히고 싶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참 바보 같은 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열심히 배우면 어머님도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죠. 남편은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애미를 무시해? 라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셨어요. 그러면 남편은 금세 꼬리를 내리고 여보, 우리 엄마가 좀 불쌍하잖아. 당신이 이해해줘라며 저에게 희생을 강요하더라고요. 착하지만 무능한 효자, 그게 딱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는 시누이는 한술 더 떴어요. 음식 준비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식탁에 앉아 얄밉게 숟가락만 얹으며 말하곤 했죠. 올케는 참 손이 빨라. 우리 엄마가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네. 나는 요리하는 거 딱 질색인데 올케는 이런 게 적성에 맞나 봐? 기름 냄새에 절어 머리가 지끈거리는 저를 앞에 두고 시누이는 갓 부쳐낸 전을 손으로 집어먹으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누르며 맛있게 드세요, 형님이라고 대꾸할 수밖에 없었죠. 갈등을 싫어하는 제 성격 탓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넘기려 했던 게 화근이었어요. 그들이 선을 넘을 때마다 단호하게 잘라냈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웃어넘기며 그들의 무례함을 키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긍정적인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긍정이 아니라 미련한 아집이었던 것 같네요. 폭풍전 야처럼 위태롭게 이어지던 평화가 산산조각 난 건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부터였습니다. 새벽에 다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올케, 엄마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어. 빨리 와봐. 남편과 허겁지겁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뇌졸중이라고 골든타임을 조금 넘겨서 편마비가 올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평생 누워 계셔야 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시누이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한 눈빛으로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올케는 착하니까. 우리 엄마 부탁해. 나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우리 집 좁은 거 알잖아. 올케네 집은 넓고 방도 많으니까.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병환을 걱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간병의 무게를 누구에게 떠넘길지 계산하는 그들의 눈빛이 너무나 적나라 했거든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낀 시어머니조차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응시하고 계셨는데 그 눈빛이 마치 이제 네가 내 손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 같아서 소름이 끼쳤죠.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며 여보, 내가 진짜 잘할게. 당신밖에 없어. 우리 엄마 좀 살려줘. 라고 애원했고 저는 그 상황에서 차마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자식된 도리로 외면하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도리라는 것이 저를 10년 동안이나 갉아먹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족쇄가 될 줄은요. 결국 시어머니는 우리 집 안방 가장 볕이 잘 들고 아늑한 곳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신혼집은 더 이상 달콤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병원비를 댄다는 명목으로 매일같이
야근과 특근을 자처하며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불편한 어머니가 있는 집에 오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신우이는 전화 한 통 없었고 결국 24시간 내내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건 오직 저뿐이었죠. 제 몰골이 말이 아니게 변해가는 걸 보신 친정 부모님께서는 보다 못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어요. 얘야, 우리가 비용을 댈 테니까 간병인을 쓰자. 네가 먼저 골병 들겠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니? 부모님의 걱정 어린 말씀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간병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시어머니는 방금 갈아채운 묵직한 기저귀를 제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네가 편하자고 생판 남한테 내 몸을 맡겨?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냐? 며느리가 돼서 시험이 수발드는 게 그렇게 억울해? 네 친정 부모가 돈으로 사람 무시하라고 가르치더냐? 바닥에 흩뿌려진 오물보다 더 더러운 말들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불편한 몸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을 만만한 저에게 쏟아부으며 해소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을 차려 들어가면 반찬이 짜다, 싱겁다 트집을 잡으며 밥그릇을 엎는 건 예사였고 국물이 튀어 제 옷이 엉망이 되면 그걸 보며 비릿하게 웃으셨죠. 특히 기저귀를 갈 때가 가장 곤욕이었어요. 70kg에 육박하는 거구를 혼자 뒤집고 닦아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협조는커녕 뻣뻣하게 힘을 주며 저항하셨거든요. 제가 끙끙대며 엉덩이를 들어 올리려 하면 성한 왼쪽 손으로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 대셨어요. 아이고 아파라. 살살 좀 해라 이년아. 너 일부러 그러지? 내가 병신됐다고 무시하는 거지?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혀나가고 두피가 화끈거렸지만 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뒤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소리를 지르면 퇴근한 남편에게 네 마누라가 나를 때린다며 거짓말을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친구들의 연락도 피하고 친정 나들이는 꿈도 꾸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5분 대기조이자 배설물 처리반으로 전락해버렸죠. 몸이라도 성하면 버텼을 텐데 신체적인 붕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하루에도 12번씩 무거운 몸을 들어 옮기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터져버렸고 다리로 내려오는 방사통 때문에 밤마다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배변이 센 이불을 매일같이 손으로 애벌 빨래를 하다 보니 손목 인대는 너덜너덜해져서 나중에는 숟가락 들 힘조차 없어 손을 벌벌 떨게 되더라고요. 진통제를 한 주먹씩 털어넣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누구 하나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끔 정말 가끔 명절에나 콧배기를 비치는 시누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어요. 어우 옳게. 집안 공기가 왜 이래? 환기 좀 자주 시키지. 엄마 방에서 노인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좀 자주 씻겨드려. 엄마 깔끔한 분인데 얼마나 찝찝하시겠어. 1년 365일 중 단 하루 와서 하나 도와주는 것 없이 과일이나 깎아 먹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지적질이라니요. 시누이는 엄마가 안쓰럽다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정작 기저귀 한번 갈아보겠다고 나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로만 효녀인 시누이의 위선이 시어머니의 폐악질보다 더 역겹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라고 다를 건 없었어요. 밤늦게 들어온 남편은 퉁퉁 붓고 거칠어진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죠.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당신 고생하는 거 아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라. 응?
처음에는 그 눈물이 안쓰러웠지만 나중에는 그마저도 지긋지긋해지더라고요.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용기도 없고 누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그 무능함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네요. 남편의 미안해라는 말은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비겁한 면피용 대사처럼 들렸거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문득 거울을 봤는데 거기엔 낯선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눈밑은 퀭하고 흰머리가 듬성듬성 난 시어머니보다 더 늙고 초라해 보이는 여자요. 그 순간 왈칵 눈물이 터지기보다는 서늘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구나.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우울증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환자분,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합니다. 보호자가 먼저 쓰러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본인부터 살고 봐야죠. 약 봉투를 손에 쥐고 병원을 나서는데 머릿속이 차갑게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한 남편을 식탁에 앉히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형님 오라고 해. 가족회의 할 거야. 더는 못해. 어머님 요양원 모시는 거 결정 안 나면 나 이 집 나갈 거야. 남편은 제 서슬 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며 그동안 제가 겪은 고통의 무게만큼 되돌려주리라 다짐했어요.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거예요. 거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고 차갑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며칠 밤을 새우며 정리한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받은 척추 협착증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약봉투들, 그리고 서울 근교에 위치한 요양원 팸플릿들이었죠. 그것들은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제가 갈아 넣은 피와 땀, 그리고 무너져 내린 제 영혼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식탁 맞은편에는 팔짱을 낀 채 심드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시누이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손톱만 뜯고 있는 남편이 있었어요. 무거운 정적을 깨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죠. 형님, 그리고 여보. 오늘 이렇게 모이자고 한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머님 거취 문제 때문이에요. 저 이제 한계예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누이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팸플릿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쏘아붙이더군요. 거취? 한계. 옳게.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멀쩡한 집 놔두고 이런 수용소 같은 데로 보내겠다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냐고. 수용소가 아니라 전문 요양원이에요, 형님. 여기 진단서 좀 보세요. 저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 당장 안 하면 어머니처럼 마비가 올 수도 있대요. 손목 인대는 이미 너덜너덜해서 숟가락 들 힘도 없고요. 저도 살아야죠. 제가 쓰러지면 어머님은 누가 돌봐요?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진단서를 시누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종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저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팔랑거리며 힘없이 바닥에 나뒹구는 제 진단서가 마치 제 처지 같아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야, 너만 아프냐? 나도 애들 키우느라 온몸이 쑤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고려장 시키겠다는 집구석이 어디 있어? 남들이 알면 욕해. 너 우리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야? 고려장.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똥오줌 받아내고 욕바지하며 살았는데 돌아온다는 말이 고작 고려장이니 집안 망신이니 하는 소리라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놀러 다니느라 힘들다고 해요. 10년이에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 저 친구도 끊고 친정도 못 가고 감옥살이 했어요. 형님은 그동안 기저귀 한번 갈아보신 적 있어요? 명절에 와서 설거지 한 번을 안 하시고 가셨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양심이. 어머, 얘 말하는 본새 좀 봐. 야,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네가 전업주부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서 안 한 거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집구석에 앉아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세야 유세는. 신우이의 목소리가 점점 하이톤으로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에 안방에서 자고 있던 시어머니가 깼는지 물 줘 하며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떡 일어나 달려갔겠지만 그날은 발이 바닥에 본드로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주먹을 쥐고 소리쳤습니다. 누나, 그만 좀 해. 이 사람이 종이야? 10년 동안 고생한 사람한테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고려장이 뭐냐? 고려장이? 누나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사람 밤마다 아파서 끙끙 앓는 거 누나가 봤어? 누나가 엄마 똥 한 번이라도 치워봤냐고. 남편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누나에게 대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아,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구나. 야, 너 지금 마누라 편드는 거냐? 누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래, 너희 둘이 짰지? 엄마 재산 그 쥐꼬리만한 거라도 남은 거 빨리 챙겨서 내다 버리려고 작당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논리도 이성도 인간적인 도리도 없는 그저 짐승들의 울부짖음 같았어요. 신우이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마치 침을 뱉고 싶은 심정처럼 흥분하며 제 얼굴에 침을 튀기던 그 순간 신우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네 친정 엄마였어도 그딴 요양원에 처박아 넣겠어? 아니지. 너네 엄마였으면 업고 다니면서라도 모셨겠지. 남이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삐하는 이명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니 뇌 속의 퓨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심장이 쿵, 쿵, 쿵 터질 듯이 뛰다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이한 감각. 친정엄마. 그 단어 하나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아니 억지로 재워두었던 10년 묵은 분노의 댐을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엄마. 행여나 사돈댁 눈치 보일까봐 아파트 현관 앞에 몰래 반찬만 두고 가시던 우리 엄마. 우리 딸 고생해서 어쩌니 하며 내 거친 손을 잡고 남몰래 눈물 훔치시던 우리 엄마. 그런 분을 이따위 인간들의 더러운 입에 올리다니요. 지난 10년 동안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참으면 집안이 평화롭겠지 하며 바보처럼 억눌러왔던 인내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예의를 차릴 필요도 없다는 명백한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제 눈에선 눈물은커녕 오히려 입꼬리가 기괴하게 올라가며 웃음이 터져나왔죠.
그 웃음소리가 너무 차갑고 건조해서 저 스스로도 낯설 정도였어요. 하하하. 신우이가 당황해서 주춤 물러섰습니다. 너 왜 이래? 미쳤어?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동자로 신우이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형님 말이 구구절절 맞네요. 우리 친정 엄마였으면 제가 업고 다녔겠죠. 아니, 머리에 이고 다녔을 거예요. 뭐, 왜냐고요?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저한테 평생 사랑만 주셨고 귀하게 키워주셨으니까요. 내 똥 기저귀 갈아주면서도 내 새끼 예쁘다 하셨던 분이니까요. 당연히 제가 갚아야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한테 뭘 주셨죠? 10년 동안 똥오줌, 쌍욕, 밥상 없기, 머리채 잡기, 그리고 모멸감만 주셨잖아요. 제가 받은 건 지옥뿐인데 왜 천사표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죠? 사랑은 기브앤테이크라면서요? 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도둑놈 신부 아닌가요? 이 인연이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엄마를 도둑놈 취급해? 네, 도둑놈 맞죠. 형님도 도둑놈이고요. 제 젊음, 제 건강, 제 인생 다 훔쳐가셨으니까요. 저 오늘부로 효도 파업합니다. 더 이상 며느리 노릇 안 해요. 사표 낼게요. 파업? 사표? 이게 진짜 돌았나? 신우이가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곧장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문을 벌컥 열자 침대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대답 대신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시어머니의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기 시작했죠. 예쁘게 개킬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속옷, 양말, 바지.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서 바닥에 펼쳐진 낡은 이민 가방 속에 쑤셔 넣었어요. 아니, 이년아. 내 옷을 왜 다 꺼내? 도둑이야. 도둑.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베개를 집어 던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화장대 위에 늘어져 있는 약봉지와 기저귀팩, 틀니통, 심지어 시어머니가 아끼던 라디오까지 싹 쓸어 담았어요. 물건들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가방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안방은 순식간에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짐은 왜 싸?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누이가 제 팔을 잡고 늘어졌지만 저는 있는 힘껏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제 힘이 얼마나 셌던지 시누이가 뒤로 벌러덩 낮아빠질 정도였죠.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들어옮기며 생긴 생활 근육과 분노가 합쳐진 힘이었습니다. 비키세요. 내 집에서 내 물건 내가 치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가져가세요. 형님네 어머니시잖아요. 그렇게 효녀시면 직접 모시라고요. 저는 이제 손 뗍니다. 1초도 못 참겠으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세요. 바닥에 나뒹군 시누이는 입을 떡 벌린 채 파르르 떨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짐가방 지퍼를 드르륵 소리나게 거칠게 잠그고 거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다가가 시어머니의 이불을 확 걷어냈어요. 일어나세요. 따님이 모신다니까 이제 가시면 되겠네요. 이년아, 안 간다. 내가 내 집 놔두고 어딜 가.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치며 제 팔을 꼬집고 할퀴었습니다. 손톱에 긁혀 팔뚝에 붉은 선혈이 맺혔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번쩍 들어 올려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평소에는 무거워서 끙끙대던 70kg의 거구가 그 순간만큼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더군요. 남편이 사색이 되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 일단 내려놓고 말로 하자.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울먹이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비켜. 당신 지금 날 말리면 그 길로 바로 법원 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줄 알아. 빈말 아니야. 내 인생 완전히 망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제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남편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아내의 광기에 압도당한 것이겠죠. 저는 남편을 밀치고 휠체어를 밀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도 신겨드리지 않은 채 시어머니의 맨발이 휠체어 발판 위에서 달랑거렸습니다.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죠. 뒤에서 신우이가 야, 너 거기 안 서.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신발도 못 신은 채 뛰쳐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야속하리만치 타이밍 좋게 열렸고 저는 휠체어를 밀어 넣은 뒤 닫힌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틈 사이로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멍하니 서 있는 신우이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어요. 쿵 하고 문이 닫히자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저의 가쁜 호흡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덜덜 떨고 계셨어요. 아가, 너 왜 이러냐? 나 무섭다. 10년 동안 저를 하녀 부리듯 하던 당당함은 사라지고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힘없는 노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동정심의 샘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무서우세요? 저는 지난 10년이 매일매일 무서웠어요. 어머님이 밥상 엎을까봐, 욕할까봐, 오늘은 또 얼마나 힘들까 하고요. 이제 그 공포, 어머님이랑 형님이 나눠 가질 차례예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시어머니를 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구겨넣고 휠체어를 접었어요. 안전벨트를 채울 여유도 없이 문을 쾅 닫아버리고 트렁크엔 짐가방을 던져 넣었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대로변으로 진입하자마자 저는 엑셀을 사정없이 밟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차가 앞으로 튕겨나갔고 뒷좌석에 짐짝처럼 실린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셨어요. 으악, 나 죽는다 죽어. 납치야 납치. 시어머니는 손잡이를 잡고 벌벌 떨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지만 저는 백미러로 힐끔 쳐다볼 뿐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그 독설과 저주는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긁어놓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악쓰는 소리가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죠. 백미러를 보니 저 멀리서 신우이의 하얀색 세단이 비상등을 켜고 미친 듯이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신호 위반까지 불사하며 쫓아오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죠. 저는 핸들을 꺾어 골목길로 들어섰고 익숙한 지름길을 통해 신우이를 따돌렸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 병원 셔틀 노릇을 하며 서울 시내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게 이럴 때 도움이 될 줄이야 참 아이러니했죠. 목적지는 단 한 곳, 신혼의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왔어요. 사랑하는 따님 댁이에요. 그렇게 자랑하시던 효녀 따님, 이제 매일 보실 수 있어요. 좋으시죠?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묻어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창밖 풍경이 낯익은 곳임을 깨닫고는 사색이 되셨어요. 안 돼. 우리 딸내는 안 돼. 걔는 바빠. 내가 가면 싫어해. 차 돌려 이년아. 싫어하다뇨? 핏줄인데? 형님 같은 효녀라면 분명 잘 모실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애원 같은 절규를 가볍게 무시하고 신우인의 아파트 단지로 진입했습니다. 지상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트렁크를 열어 휠체어를 꺼냈어요. 뒷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끌어내려 휠체어에 태웠죠. 시어머니는 버둥거리며 저항했지만 10년 간병으로 다져진 제 악력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어요. 이거 나 놓으란 말이야. 천벌 받을련. 천벌은 어머님이 받으셔야죠. 며느리 인생 망친 죄, 이제 톡톡히 치르세요. 저는 휠체어를 밀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신우인의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았어요. 굳이 예의 차릴 필요 없잖아요.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우리 딸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라고 자랑하셨거든요. 띡띡띡띡.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도어락이 풀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휠체어를 현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0년 묵은 짐 가방들을 현관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쿵, 콰당하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애들아 할머니 왔다. 제가 비꼬는 투로 소리치자 거실에 있던 신우인의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 눈에 비친 건 머리는 산발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휠체어에 널브러져 있는 외할머니의 흉측한 모습이었죠. 아이들은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헐레벌떡 뛰어온 신우이가 나타났어요. 숨을 헐떡이며 땀으로 화장이 다 번진 신우이는 현관에 덩그러니 놓인 시어머니와 짐 가방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엄마 다시 데려가. 신우이는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달려들었지만 저는 한 발짝 물러서며 여유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형님, 왜요? 그렇게 끔찍이 아끼시는 친정 엄마잖아요. 요양원은 고려장이라면서요? 제가 고려장 안 시키고 효도하시라고 모셔다 드렸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화를 내시면 안 되죠. 야, 우리 집 좁다고 했잖아. 남편도 곧 들어오는데 어쩌라고. 좁으면 좁은 대로 살 부대끼며 사는 게 가족이죠. 아, 그리고 형님. 어머님 기저귀 갈아드릴 때 조심하세요. 오른쪽으로만 누워 계시면 욕창 생기니까 2시간마다 체위 변경 꼭 해주시고요. 냄새 난다고 코 막으면 어머님 상처받으시니까 티내지 마시고요. 아셨죠? 효녀 형님, 이제 실컷 효도하세요. 축하해요. 저는 벙찐 신우이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지 마. 야, 가지 말라고. 엄마 똥 쌌어? 냄새가 왜 이래? 신우이의 절규와 시어머니의 악쓰는 소리가 뒤섞여 아비규환이 된 현장을 뒤로하고 저는 유유히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과 시어머니가 한 손으로 힘겹게 지팡이를 휘두르며 신우이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어요. 그 장면은 제가 본 그 어떤 영화보다도 짜릿한 명장면이었죠. 1층으로 내려와 신우인의 베란다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미련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잘 있어라. 지옥에 간 걸 축하해. 밤 공기를 가르며 서울 도심을 향해 달리다가
저는 핸들을 꺾어 남산이 보이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은은한 꽃향기가 저를 반겼는데요. 10년 만에 맡아보는 돈 냄새, 아니 자유의 냄새였죠.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제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스위트룸으로 주세요. 전망 제일 좋은 곳으로요. 네, 고객님. 1박에 200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일시불로요. 그리고 룸서비스 메뉴판이랑 와인 리스트 제일 비싼 걸로 준비해 주세요. 직원은 놀란 눈치였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카드였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고생했던 제 세월 보상받을 요량으로 오늘 다 털어버릴 작정이었으니까요. 객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킹사이즈 침대는 구름처럼 폭신해 보였어요. 욕실에는 대리석 욕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고요. 저는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았습니다. 거품 입욕제를 듬뿍 풀고 룸서비스로 시킨 최고급 샴페인 한 잔을 들고 욕조에 몸을 담갔죠. 따뜻한 물이 지친 근육을 감싸 앉자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면서 나른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사는 거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 잔을 기울이는데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나라는 존재가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이 완벽한 평화가 믿기지 않아 볼을 꼬집어 볼 정도였네요. 그렇게 몽환적인 행복에 취해 있을 때쯤 정확히 1시간 뒤였습니다. 욕실 세면대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우웅우웅하고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탄이라도 터질 듯이요. 액정을 보니 발신자는 역시나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와인 한 모금을 더 마신 뒤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자마자 욕실 안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신우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올케 어디야? 당장 튀어와. 나 못해. 진짜 못해 먹겠어. 으악. 그리고 그 뒤로 화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걸걸한 목소리가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년아, 밥 가져와. 밥.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집어던져 박살나는 소리, 아이들이 무서워서 우는 소리, 신우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 지르는 소리.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효도하시느라 힘드신가 봐요? 비꼬지 말고 빨리 와서 엄마 좀 데려가. 도저히 기저귀 못 갈겠어. 냄새나서 토할 것 같아. 나 비위 약한 거 알잖아. 싫어요. 형님도 자식 키워보셨잖아요. 내 부모 똥인데 뭐가 더러워요? 우리 어머님도 형님 낳고 그렇게 키우셨을 텐데 내 애기다 생각하고 갈아보세요. 그 쉬운 것도 못하세요? 장갑 끼고 물티슈로 쓱 닦으면 돼요. 아, 엉덩이 짓무르지 않게 파우더 톡톡 발라주시고요. 너 진짜 미친년이야. 엄마가 지금 화분 던져서 TV 깨졌어. 우리 남편 오면 난리 난다고. 제발 살려줘. 신우이의 절박한 외침 뒤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성질을 못 이기고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비우며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TV야 뭐 형님 돈 많으시니까 새로 사면 되죠. 아, 그리고 어머님 식사 시간 지났네요. 당뇨 있으시니까 잡곡밥으로 해서 싱겁게 차려드리세요. 반찬 투정 심하시니까 최소 5첩 반상은 하셔야 할 거예요. 국 식으면 상 엎으시니까
온도 잘 맞추시고요. 옳게. 나 제발 좀 도와줘. 신우이의 목소리는 갈라질 대로 갈라져 쇳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우아한 척, 고상한 척 하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생존 본능만 남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죠. 신우이는 수화기 너머로 웩웩하며 헛구역질하는 소리를 내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매일 겪었던 그 고통을 고작 몇 시간 만에 못 해먹겠다며 나자빠지는 꼴이라니. 웃음이 나오다 못해 허탈하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정 못하겠으면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지금 당장 입소 가능한 요양원 찾아서 예약금 거세요. 그리고 그 결제 내역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세요. 입금 확인되면 갈게요. 뭐? 이 새벽에 요양원을 어떻게 구해? 미쳤어? 요즘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형님 능력 좋으시잖아요. 돈으로 해결하세요. 10분 줄게요. 그 안에 해결 안 되면 저는 그냥 잡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를 듯 말 듯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다급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하면 되잖아. 끊지 마.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가 손을 벌벌 떨며 검색하는 소리, 카드 번호를 입력하며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망할 노인네 때문에 내 돈이, 저 독한 년이 진짜 하는 중얼거림도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제 핸드폰으로 띵동하고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울 근교 실버타운 요양원, 입소 보증금 5천만 원 이체 완료. 그 거액을 망설임 없이, 아니 살기 위해 쏘아버린 내역을 확인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돈 아깝다고 요양원은 고려장이라더니 자기 몸 힘드니까 몇 시간 만에 효심은 온데간데 없고 돈으로 때우는 꼴이라니. 확인했어요. 지금 갈게요. 저는 가운을 벗고 다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매서웠죠. 택시를 타고 신우이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그곳은 문자 그대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현관 입구부터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거실 바닥은 전쟁터였죠. 신우이는 엄마를 화장실로 옮기려다 힘에 부쳐 실패했는지 두 사람 모두 거실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바닥엔 묽은 배설물이 흥건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구석에 처박혀 연신 헛구역질을 하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고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는 수치심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옆에 있던 화분은 박살이나 흙이 쏟아져 있었고 TV 액정은 리모컨에 맞았는지 금이 쩍 갈라져 있었죠. 파편투성이인 거실 한가운데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몸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짐승처럼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바닥을 기어 제 쪽으로 다가와서 오물이 묻은 손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비굴하게 빌기 시작하셨어요.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딸년이 나를 짐짝 취급한다. 냄새난다고 가란다. 제발 나 좀 일으켜다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위풍당당함은 사라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늙고 병든 노인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욕실에서 고무장갑을 가져와 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표정으로 익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10년의 내공이란 가히 무서운 것이더군요. 코를 찌르는 악취도 미끄러운 바닥도 제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능숙하게 시어머니의 겨드랑이를 받쳐 일으켜 세웠습니다. 신우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틀어막고 우웃거리고 있었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욕실로 모시고 들어가 샤워기를 틀고 따뜻한 물로 오물을 씻어내렸어요. 비누칠을 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모든 과정이 기계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씻겨드리는 내내 제 눈치를 보며 몸을 움츠리셨습니다. 제가 거칠게 다룰까봐 잔뜩 긴장하신 게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하수나 쓰는 방법이니까요.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벌은 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 없이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겨 침대에 눕혀드리자 뽀송해진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아가,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닿는 것조차 소름 끼쳤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개운하시죠? 이게 제 마지막 서비스예요.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아가씨가 돈 다 냈으니 내일 아침 구급차 오면 타고 가세요. 거기는 비싼 곳이라 저희 집보다 훨씬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할 거예요. 거기서 여생 편안하게 보내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러 갑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을 나섰어요. 거실로 나오자 신우이가 퀭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옳게. 진짜 가는 거야? 나 혼자 두고. 네, 형님. 나머지 뒷정리는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 바닥 냄새 빠지려면 락스 붓고 3번은 닦아야 할 거예요. 수고하세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신우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강렬한 카타르시스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니 로비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초췌한 몰골로 서성이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와락 달려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호텔 로비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누나한테 전화 왔어. 당신이 다 해결하고 갔다고. 나 정말 쓰레기였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엄마랑 누나가 무서워서 당신을 방패막이로 썼어. 난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남편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절하던지 지나가던 직원들이 말릴 정도였죠. 일어나. 사람들 봐. 방에 가서 얘기해. 저는 남편을 일으켜 방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다시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맹세했습니다. 나 이제 누나랑 연 끊을 거야. 엄마도 요양원에 계시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꺼. 그리고 당신 몸 다 나을 때까지, 아니 평생 내가 속죄하며 살게. 내가 당신 종이 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남편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가식이 없는 진짜 눈물처럼 보였죠. 저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100% 용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이제는 누구의 편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켜볼게. 하지만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당신 식구들 핑계로 나 힘들게 하면 그땐 국물도 없어. 응, 응. 정말 고마워, 여보. 진짜 잘할게. 남편은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착한 며느리도 희생하는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으로 우뚝 선 승리자의 모습이었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10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주한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드리고 시누이와의 질긴 악연까지 끊어낸 후에 삶은 말 그대로 천국 같았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여보, 미안해. 내가 평생 갚을게라며 제 눈치를 살폈고 퇴근길에는 제가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나 향긋한 꽃다발을 사들고 오곤 했죠. 주말이면 우리는 한강 둔치를 손잡고 산책하며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오순도순 살자는 달콤한 노후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잃어버린 10년을 보상받으려는 듯 저는 욕심껏 하루를 채웠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서 향긋한 드립 커피를 내리고 오전에는 필라테스 센터에 가서 굳어버린 몸을 풀었어요. 오후에는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며 맛집 탐방도 다녔죠. 어머, 너 얼굴 좋아졌다. 라는 친구들의 칭찬에 저는 이제야 살맛 난다며 깔깔 웃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다시 생기를 찾았고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활력이 넘쳐 보였어요.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과 손을 잡고 온다고 하던가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맑은 햇살에 눈을 떴는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다리에 힘을 주는데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감각이 없더라고요. 마치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묵직하고 먹먹했어요. 어라? 왜 이러지? 당황해서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어 봤지만 통증은커녕 둔탁한 느낌만 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허리에서부터 엉덩이를 타고 내려오는 번개에 맞은 듯한 날카롭고 극심한 통증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고 놀란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다리가 안 움직여.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침대 위에서 꼼짝도 못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사색이 되어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하루아침에 다리에 감각이 없다니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MRI를 찍고 정밀 검사를 받는 내내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척추관 협착증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척추 신경이 눌리다 못해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이 정도면 그동안 통증이 엄청나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냥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죠.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10년 동안 무리하게 몸을 쓰셨다면서요? 그게 다 쌓여서 지금 터진 거예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영구적인 장애.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똥 기저귀를 갈아주며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수만 번 다짐했는데 지금 제 꼴이 시어머니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휠체어에 앉아 남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긴급 수술 일정을 잡고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그 냄새는 10년 전 시어머니가 처음 쓰러져 입원하셨을 때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순간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신음소리, 옆 침대 환자의 가래 끓는 소리, 간호사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 공황장애 발작이었습니다. 나 집에 갈래. 여기 싫어. 무서워. 저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발버둥 쳤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수술만 잘 받으면 돼. 하지만 남편의 위로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얼굴을 보니 더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 엄마 병 수발들게 하다가 내 몸이 다 망가졌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저리 가. 꼴도 보기 싫어.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다 당신 집구석 때문이잖아. 내 인생 돌려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수술이 잘못돼서 못 걸으면 어떡하지? 남편이 과연 나를 간병해 줄까? 1년이나 버티려나? 지치면 나를 요양원에 버리겠지? 불안과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남편이 물을 떠다 주면 물 말고 주스 가져오라고 했잖아. 라며 짜증을 내고 이불을 덮어주면 더워 죽겠는데 왜 덮어? 라며 이불을 확 젖혔죠. 남편은 휴직계까지 내고 병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저를 간호했지만 저는 그 헌신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비꼬고 의심하기 바빴습니다. 당신 회사 안 가고 여기 있으면 뭐해? 병원비 아까워서 직접 하는 거야? 제 말에 상처받은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그 못된 말과 행동들을 제가 똑같이 남편에게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께서 위독하세요. 식사도 못 하시고 계속 며느님만 찾으시네요. 임종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10년을 모신 시어머니인데 마지막 가시는 길은 지켜봐 드려야 하는 게 도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수술을 앞두고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침대에 누워있는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 나는 지금 내 똥오줌도 못 가리는 환자라고. 죄책감과 무력감이 뒤섞여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갈 수 없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했고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평생 저주를 받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요양원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엄마가 많이 안 좋으시다는데 내가 잠깐 다녀와도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억눌려 있던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가서 당신 엄마 임종 지켜. 나는 죽든 말든 상관없지? 어차피 당신한테 중요한 건 당신 엄마잖아. 나 버리고 가란 말이야. 저는 베개를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사실은 가지마. 나 무서워. 옆에 있어 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정반대의 말을 뱉어버린 거예요. 남편은 제 반응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닫히는 문을 보며 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꺽꺽거리며 오열했습니다. 나는 나쁜 년이야. 시어머니 버리고 도망쳐 나와서 벌 받는 거야. 이제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쓸쓸하게 죽겠지. 몸의 고통은 진통제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지만 마음의 병은 약도 없었습니다. 깊은 우울의 늪이 저를 잡아당기고 있었고 저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제 마음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깼어? 배고프지? 죽 사왔어.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니, 오히려 죄인처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죽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어디 갔었어? 엄마 임종 지키러 간 거 아니었어? 왜 다시 왔어?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침대 옆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원 다녀왔어. 엄마 얼굴만 보고 바로 왔어. 엄마, 아직 숨부터 계셔. 근데 엄마보다 당신이 더 걱정돼서 못 있겠더라. 당신 혼자 무서워할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니 무서워하던 어머니를 뒤로하고 저에게 달려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 고작 3일 당신 간병했는데 솔직히 죽을 것 같아.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잠도 못 자서 미치겠더라.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이걸 10년이나 어떻게 했어? 나보다 훨씬 약한 몸으로 그 독한 우리 엄마랑 누나 비위 맞춰가면서 나는 인간도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당신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모른 척하고 내 몸 편하자고 당신 등 떠밀었던 거야. 내가 죄인이야. 정말 미안해. 남편의 굵은 눈물방울이 제 손등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남편이 흘렸던 그 무기력하고 회피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뼈저리게 후회하는 남자의 참회의 눈물이었죠. 남편은 울면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와 제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물기를 닦아내며 제 굳은 살 박인 발바닥에 입을 맞추더군요. 이 고운 발이 다 상했네. 내가 평생 갚을게. 당신 다 나을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 손발이 되어줄게.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버리지 마.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봄눈 녹듯 녹여버렸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복도 없는 년, 시누이에게 돈만 아는 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저에게 그 말은 그 어떤 명약보다 더 큰 치유제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머리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한테 화내서 미안해. 나 버리지 마.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과감하게 휴직계를 냈고 24시간 제 곁을 지키는 프로 간병인으로 변신했죠. 수술 당일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 옆에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눈 뜨면 내가 제일 먼저 보일 거야.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정말로 남편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척추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대수술이었지만 다행히 마비 증상은 없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후 친정 부모님도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내 새끼 고생했다. 이제 아프지 말라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사돈댁일은 신경 쓰지 마라. 네가 할 만큼 했다. 이제 네 몸만 챙겨.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와 남편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재활치료실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기를 차고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부축해주고 응원해준 덕분에 조금씩 걷는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여보, 할 수 있어. 한 발짝만 더. 옳지, 잘한다. 남편은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응원하는 아빠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힘을 낼 수 있었죠. 정신과 상담도 병행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환자분은 피해자예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의 행복만 생각하세요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저는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털어놓았고 시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황장애 증상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예전의 밝고 긍정적인 제 모습을 되찾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씩씩거리지도 않고 차분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열어보니 꽤 큰 액수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치료비야. 누나한테 받아왔어. 뭐? 형님한테? 어떻게?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 짠순이 시누이가 돈을 순순히 내놓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누나한테 전화해서 그랬어. 당신 시누이 짓 하느라 내 아내 골병 들게 했으니 치료비 내놔라. 안 주면 매형회사 찾아가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그리고 엄마 요양원비도 누나가 다 책임져라. 나는 내 마누라 살리는데 전 재산 다 쓸 거니까 한 푼도 못 보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 남편의 말에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 유유부단하던 남편이 누나 말이라면 꼼짝 못하던 남편이 이렇게 변하다니요. 누나가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더니 내가 진짜 회사 찾아갈 기세니까 꼬리를 내리더라. 쪽팔린 건 죽어도 싫은 거지.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재활치료도 제일 좋은 걸로 받자. 남편은 제 어깨를 으쓱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더 이상 남의 편이 아니라 든든한 내 편,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듬직한 가장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재활치료가 막바지에 이를 때쯤 요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신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마지막인데 가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마. 당신 가면 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져. 의사 선생님도 절대 안정 취하라고 했잖아. 내가 다녀올게. 당신은 여기서 쉬고 있어. 남편은 저를 병실에 남겨두고 혼자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돌아온 남편의 표정은 복잡 미묘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고비 넘기셨대.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당신 찾으시더라. 그래서 내가 딱 잘라 말했어. 엄마, 이제 며느리는 안 와요. 엄마 때문에 병나서 못 와요. 앞으로도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 마세요라고. 그랬더니 우시더라.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엄마가 지은 업보야. 외로워도 당신 없이 혼자 견디셔야지. 그게 벌 받는 거야. 남편의 단호한 말에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끝나는 허무한 결말이 아니라 살아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독 속에 남겨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생했어, 여보. 당신도 마음 안 좋았을 텐데. 저는 남편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제 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내 마음보다 당신 건강이 먼저야. 이제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자.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저를 원망하거나 후회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건 이제 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곁을 지키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고통과 시련을 딛고 일어선 더 단단해진 저의 진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행복만 하자. 내가 당신 웃게만 해줄게. 응, 그래. 우리 행복하자. 저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죠. 우리의 사랑도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와 마취가 깰 때 느꼈던 그 희미한 통증과 남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길고 길었던 재활의 시간을 지나온 지금 제 인생은 거짓말처럼, 아니 기적처럼 180도 달라졌어요. 지팡이나 보조기 없이는 화장실조차 혼자 가지 못해 굴욕감을 느꼈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집 앞 공원을 가볍게 산책하고 주말이면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다녀올 정도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거든요. 잃어버린 10년의 세월, 그 잿빛 같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우리는 틈만 나면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풍경을 눈에 담으며 제2의 신혼, 아니 그보다 더 애틋한 황혼의 로맨스를 즐기게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옛말도 있잖아요. 작심삼일이겠거니 며칠 하다가 지치면 또 슬그머니 예전의 그 우유부단한 마마보이로 돌아가겠거니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정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혼이 바뀐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예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피곤해를 입에 달고 살며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리모컨만 돌리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부엌에 들어갈 틈도 주지 않으려고 안달이 났어요. 여보, 물에 손대지 말라니까. 설거지는 내 담당이야. 당신은 가서 앉아 있어. 내가 과일 예쁘게 깎아줄게. 오늘 딸기 싱싱한 거 사왔어. 핑크색 고무장갑을 끼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릇을 닦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까지 변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 헛웃음이 나오곤 해요. 제가 아플 때 흘렸던 그 참회의 눈물이 10년 방관에 대한 죄책감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걸 행동으로 몸으로 매일매일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죠. 남편의 그런 지극정성 덕분에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갔던 제 자존감도 수직 상승했고 푸석푸석했던 거울 속 제 얼굴에는 다시 20대 시절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반면 우리 대단하신 입만 산 효녀 신우이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날의 1시간 트라우마는 신우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는 엄마의 적나라한 배설물과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정면으로 마주한 충격 때문에 엄마를 단순히 싫어하는 것을 넘어 공포의 대상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괴물로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요양원에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면 신우이는 마치 빚쟁이 전화라도 받은 것처럼 쏘스라치게 놀라며 전화를 거절한다고 해요. 복지사님이 다른 번호로 걸어서 바꿔주려고 하면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출장 와서 통화 못해요. 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도망치기 바쁘다는데요. 남편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 신우이는 밤마다 엄마가 똥 묻은 손을 휘저으며 자기를 쫓아오는 악몽을 꿔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결국 신경정신과에서 약까지 처방받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의 병은 병대로 얻은 셈이죠.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최고급 요양원 비용이 청구서로 날아올 때마다 신우이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발악을 하는데요. 야, 너 진짜 양심도 없냐? 엄마 병원비 나 혼자 다 내는 게 말이 돼? 너도 아들이잖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반이라도 내놔. 나 지금 카드값 때문에 미치겠어. 하지만 남편은 예전처럼 누나 말에 쩔쩔매는 동생이 아니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주 차갑고 냉소적으로 응수했죠. 누나, 양심 타령은 누나가 할 게 아니지. 10년 동안 내 마누라 옳게 등골 빼먹으면서 편하게 살았으면 됐지. 이제 돈 좀 쓴다고 유세야? 그 한마디면 신우이는 이 독한 놈, 너 천벌 받을 거야. 하면서 분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꼼짝없이 독박을 쓰게 된 거죠. 돈 아깝다고 벌벌 떨던 사람이 매달 그 큰 돈을 내면서 정작 엄마 얼굴은 보기도 싫어 도망 다니는 꼴이라니. 이게 바로 인과응보, 사필귀정 아닐까요? 그녀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자신의 이기심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뼈저리게 아주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럼 우리 시어머니의 상황은 어떨까요? 더 비참하고 처절했어요. 최고급 요양원에 입소했지만 그곳은 시어머니에게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으니까요. 시설이 아무리 호텔급이면 뭐해요? 찾아오는 가족이 단 한 명도 없는데요. 요양원 복지사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할 정도였어요. 목소리에서 난처함이 뚝뚝 묻어났죠. 보호자님, 어르신 상태가 너무 안 좋으세요. 식사도 거부하시고 하루 종일 창밖만 보고 계세요. 계속 며느님만 찾으며 우시는데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르신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세요. 다른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주말마다 오는데 본인만 버려졌다고 생각하셔서 더 힘들어하세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밤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고 해요. 옆방 사람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요. 내가 미쳤지. 그 착한 애를 내가 내쫓았어. 굴러들어온 복을 내 발로 걷어찼어. 내가 귀신에 씌었지. 아범아, 제발 애미 좀 살려다오. 며느리 한 번만 데려와 주라.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손발이 되어주던 건 그 아이뿐이었어. 하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엄마, 꿈 깨세요. 그 사람, 엄마 때문에 척추 다 망가져서 죽다 살아났어요. 다시는 엄마 볼 일 없을 겁니다. 거기서 평생 반성하며 사세요. 그게 엄마가 지은 죄값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며느리한테 했던 짓 생각하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감사한 줄 알고 사세요. 저는 엄마 용서 못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눈물 한 방울, 동정심 한 조각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아주 시원한 기분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늙은 노인인데 마지막 가는 길 외롭지 않게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냐.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도리 아니냐라고 훈수를 두기도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니요, 저는 안 가요. 저는 위선 떨기 싫어요. 제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으니까요. 그것이 내가 선택한 나를 위한 최선의 결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철저한 고독 속에서 자신이 며느리에게 저질렀던 악행들을 곱씹으며 후회 속에 남은 생을 보내야만 해요. 매일 밤 차가운 요양원 침대에서 며느리의 빈자리를 사무치게 느끼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밥 한 끼, 말동무 하나 없이 벽만 보고 지내는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잔인한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드디어 명절이 돌아왔지만 우리 부부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전 부칠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손목이 시큰거렸을 텐데 이번 명절은 달랐거든요. 저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무거운 캐리어를 도맡아 들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살갑게 굴었어요.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장모님, 장인어른, 이번 여행은 제가 가이드이자 짐꾼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테니까 마음껏 즐기세요. 여권 저한테 다 주시고요. 제가 비즈니스석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놨습니다. 편하게 누워서 가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 돈 많이 썼네. 고마워서 어쩌나. 우리만 호강해도 되는가 몰라. 에이, 장모님 무슨 말씀을요. 그동안 제가 못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과죠. 앞으로 더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여행지에서도 남편의 활약은 눈부셨어요. 관광지마다 사진을 찍어드리고 맛집에서는 생선뼈를 다 발라드리고 제가 그동안 못난 사위였습니다. 앞으로 평생 처가에 충성하겠습니다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부모님은 그런 사위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며 흐뭇해하셨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잘해주니 고맙네. 우리 딸 아껴줘서 정말 고맙네. 남편은 이제 처가에 가면 장모님 갈비찜 해주세요. 장인어른 바둑 한 판 두시죠. 하며 저보다 더 애교 많은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가끔은 너무 오버해서 징그러울 정도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엄마 눈치 보느라 기죽어 있던 모습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았죠. 남편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를요. 처가 식구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남편도 비로소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따스함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착한 며느리, 참는 아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어요.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행복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희생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짜 평화였죠. 오히려 내가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고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질서가 잡히고 모두가 제자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여행에서 돌아온 나른한 오후, 저는 테라스에 앉아 남편이 내려준 향긋한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고 남편은 옆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더 이상 눈치 볼 시어머니도 얄미운 시누이도 똥기저귀 냄새도 없는 완벽한 평화였어요. 남편이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저를 보며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다음 달에는 우리 둘이서 제주도 갈까? 유채꽃 예쁠 텐데. 당신 노란색 좋아하잖아. 좋아. 가서 맛집도 가고 올레길도 걷자. 나 이제 잘 걷잖아. 한라산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마누라 체력 국가대표급이지. 힘들면 말해. 내가 업고라도 다닐 수 있어. 아, 그리고 나 이번에 보너스 받은 거 있는데 당신 사고 싶다던 가방 사러 갈까? 백화점 가자. 어머, 정말 당신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라니. 당신 10년 고생한 거 생각하면 백화점 하나를 통째로 사줘도 모자라지. 가자, 옷 입어. 제일 예쁜 걸로 골라. 우리는 마주보고 한참을 깔깔거렸어요.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저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테라스를 넘어 파란 하늘로 흩어졌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씁쓸했던 과거를 털어내듯 하늘을 향해 기지개를 켜며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의졸였죠. 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네. 그 한마디와 함께 지독했던 10년의 시집살이 복수극은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을 거예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힘들면 도와달라고 소리칠 거예요. 그게 진짜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그리고 그게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부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갇혀 자신을 잃지 마세요. 희생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도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저처럼 늦지 않게 지금 바로 행복을 찾으세요. 네, 오늘 들려드린 사연 어떠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워가며 희생했지만 결국 그 끝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되찾고 진정한 행복을 손에 쥔 주인공의 이야기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은 돌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나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곤 하죠. 하지만 사연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관계도 건강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를 위해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나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사연이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연자님의 앞날에 펼쳐질 눈부신 꽃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0년의 인내 끝에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찾으신 사연자님께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